약간 요새 양자역학에는 좀 빠져 있어갖고 이런 얘기를 양자역학 연구원님이랑 좀 나눠보려고 대화자를 또 만들고 있어요. 빨리 그 박자로 부르세요. 양자역학은 방법도 잘 모를걸요. 네,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게 좀 저는 과학이라는 학문에서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된 건데 사람들이 계속 질문을 하는데 그 현상 자체를 설명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분들께서 다들 이해가 안 가서 약간 화내면서 질문을 하니까 아니 저희도 그냥 그 관찰하니까 나오는 걸 받아들이는 거라고 저희도 처음에 어려웠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과학이 진짜 자연을 따라가는 학문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그거에 대해서 그냥 실험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부분에 현상에는 멈추는 걸 오히려 할 수밖에 없는 입장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좀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이 흥미로운데 그래서 얽힘 현상에 관한 책을 좀 읽고 있는데 그게 양자역학에서 얽힘 현상에 관한 얘기를 어떤 루이자 길더라는 이제 여성 물리학 공부하신 분이 염소 농장에서 염소 젖을 짜면서 몇 년 동안 대화록이랑 서신을 모아가지고 그 과학자들 대화한 내용들을 모은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두꺼워서 아직 저는 다 못 읽고 있는데 그거 읽으면서 사실 뭔가 선생님이 쓰신 글을 보면서도 그 책 많이 생각나고 혼자 막 옆에다 적어두고 막 그랬었어요. 일단 서혜영 작가님의 이제 작품을 하게 된 백그라운드 얘기 들었고요. 김민정 작가님, 서혜영 작가님. 이제 커피를 먹어야 돼요. 네, 그다음에 저는 프로젝트 여기 와사이드 월드 레지던시 지원할 때 제가 혼자 못 풀 것 같은 그런 문제를 한번 여기 와서는 좀 더 실질적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미세먼지라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사실 제가 평상시에 했던 그런 조각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사실 굉장히 지금 제가 몸으로 느끼고 있는 불편함이나 뭔가 알 수 없는 두려움 그리고 그걸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좌절감이랑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안 하고 있는 약간 죄책감 이런 것들이 가장 이 작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계기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막연한 공포, 막연한 두려움, 불안들이 굉장히 미세먼지라는 그런 요소랑 굉장히 비슷한 그걸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느끼는 감정들이랑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미세먼지가 중요하냐 이 작업에서 이런 생각을 여기서 이제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왔어요. 미세먼지를 알 수 있을 거고 미세먼지를 관찰할 수 있을 거고 그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위험 요소가 있고 또 이런 사이언스 걸들이 과열집에서 하는 이 똥손이 하프케이처럼 미세먼지도 분비물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재생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에너지원으로 다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같이 대입을 해보기도 하고 그것이 사실 예상하고는 약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있어서 굉장히 그걸 만드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미세먼지를 우리가 쓸모있는 에너지로 만드는 그 장치를 만들고 그 원리를 어떤 스케치를 하고 하지만 그
그거를 만드는데 굉장히 사실 더 많은 에너지와 뭐 자원이 들고 그렇다는 걸 또 보여주고 싶고 좌절되는 그런 되게 신기한 개인적 장난이긴 그래서 두 분이 다 친하세요? 책 그렇죠? 아직까지 친하신 분이요? 저는 되게 영감을 많이 받고 뭐 책도 막 서로 관심 있는 것도 비슷하고 해서 너무 신기한데 그런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었는데 근데 제가 여기 오픈랩을 짧게나마 해보면서 사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반 생각들이 다 뒤집어지는 그런 짧은 시간이지만 느꼈던 게 있었거든요. 제가 제대로 미세먼지 자체도 뭐 여러 가지 오염들에 대해서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픈랩이라는 네. 거는 이제 여기 실험실을 다 한 번씩 가셨어요. 네, 그래서 실제 좀 실험되는 거에 대해서 보기도 하고 이야기도 들으시고 그거를 저희가 오픈랩이라는 프로그램 명으로 하루 그죠? 한 20회씩 다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한 그래서 4-5개의 랩을 가보면서 그래도 연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물론 미세먼지가 제일 흥미가 있고 제가 많은 정보를 얻었지만 뭐 수질오염이나 또 다른 되게 하이드레이트 그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나 주택 도시 개발 뭐 이런 부분이나 전체적으로 다 어쨌든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제가 단지 미세먼지라는 소재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알았고 또 미세먼지가 꼭 미세먼지 자체 그 부분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들과 다 연결이 되고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인 걸 엮을 수 있는 하나의 장치, 수단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미세먼지에 대한 생각이 사실은 미세먼지는 되게 심각하고 되게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너무나 사실 우리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거고 훨씬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가 잘못된 정보, 뭐 어떻게 보면 매스컴에 의해서 과도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도 약간 당연히 이건 피해야 되는 거고 없애버려야 되는 거고 그런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같이 적응하면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제대로 일단 인식을 하는 것부터 뭐가 문제인지 그걸 알아야 되는 생각이 들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할 수 있는지 실천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게 돼서 작업 방향들이 제가 너무 매스컴이나 어떤 제가 느끼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던 그런 부분보다 조금 더 방향이 좀 다르게 되고 있고요. 실천이란 부분에서 뭔가 정말 일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은 당연히 좀 해야 되는데 예술적으로 어떻게 실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고 싶어서 이게 미세먼지를 줄이고 그런 어떤 실질적인 거라기보다는 조금 더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이 조금 더 미세먼지 자체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인간이 그 송창용님의 말씀을 하면 인간이 움직이는 순간부터 미세먼지는 발생한다. 그러세요? 네. 우리가 일어나고 이런 전기 켜고 그런 전기 발전소 전력관이 돌아가고 음식 먹고 운전하고 플라스틱 쓰고 이런 순간 모두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데 우리가 항상 피해자로만 생각하지만 피해자이자 가해자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 자체가 미세먼지로서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유머러스하지만 좀 드러내는 작업을 해보려고 네. 그런 부분과 하나는 그 모든 오염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 그런 거에 대한 하나의 거랑 또 여기서 와서 제가 사실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 매일매일 좀 관심 있는 거를 좀 수집한다든지 관찰하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모아보니까 되게 죽음이나 뭐 어떤 존재에 관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런 책도 전 우연치 않게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런 또 일기 같은 형식으로 세 가지가 사실 다 존재에 관한 것 같은데 어떻게 뭐 연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개별적으로 다 따로 진행을 해나가자. 저도 여기서 많이 생각이 듣기만 했는데 좀 많이 바뀌고 되게 좋은 시간인 것 같거든요. 이거를 제가 하던 방식으로 풀어나갈지 그리고 이렇게 협업처럼 소통을 하면서 관계를 매정할 수 있을지는 나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숙제로 다가와요. 지금 한 열흘 정도 계시거든요. 마흔날 전시면 2주 정도 남은 거잖아요. 전시가 목적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어디까지 끌어내시는지 뭐 그때 나오는 아웃컴 가지고 진행 중인 작업일 수도 있고요. 망하는 걸 보고 싶은데. 아까 그 얘기 하셨는데 망하는 거 보고 싶어. 좌절되는 고민하는 거를 같이 경험하는 거. 미래지단식 특징. 이게 몇 번째예요? 네 번째. 네. 때마다 다 이런 좀 느낌이 달라요. 이번에는 또. 이게. 달라요. 진짜. 네, 달라야 돼요. 근데 이번에는 또 왠지 또 붙어 있어서 세 번째, 네 번째는 큰 어떤 변화를 아직까지는 못 느끼겠는데 작년에 첫 번째, 두 번째 좀 비슷한 게 많아요. 좀 그랬죠. 특히 이제 계신 분들이 친하잖아요. 그다음에 사이가 좀 나빠지는 이런 걸 목격하고 사이가 나빠지면 좀 짧죠. 기간이. 그 미세먼지는 양자인가요?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세먼지는 양자니까. 양자. 네. 그건 다다를 때는 아니 저만 얘기하면 다 미세먼지는 양자인데 양자를 알아야 대답을 할 수 있는. 근데 미세먼지가 그 말 자체가 연습됐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성장이 손 교수님 그러세요? 먼지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미세먼지는 그런 거잖아요. 측정이 가능한 크기를 가지고 분류를 해놓은 거잖아요. 실제보다는. 근데 훨씬 더 작죠. 우리가 생각하고 작은데 측정 가능한 게 이제 10마이크로 되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하고 미국은 뭐 2.5, 근데 우리는 아직 10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보다 작은 거를 초미세, 큰 거를 미세 이렇게 하는데요. 실제 미세먼지는 나노 사이즈인 거죠.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거든요.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잖아요. 미세먼지는 그 나노 사이즈 밑에 가지고 전개를 하는 거죠. 그보다 더 작은 걸 우리는 양자라고 합니다. 뭔가 이렇게 축구공을 딱 쐈는데 모든 다른 조건이 아니면 뉴턴의 법칙에서 딱 거기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조건으로 딱 쏴도 딱 거기 가는 거죠. 땀은 항상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조건이 그걸 우리는 뉴턴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똑같게 했는데 거기 안 가는 거예요. 약간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 이거를 우리는 양자라.
물리 법칙에 통하지 않는 사이즈는 굉장히 작은 거는 거의 아니야. 그래서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뉴턴은 확률이 아니다. 그것도 법칙이다. 어디 이렇게 가는 것도 법칙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이제 뉴턴이고요. 특히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걸 끝까지 믿어서 시간의 개념을 바꿔서라도 그걸 해석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상대성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전하시는 사이에 뛰어가지고 괜히. 아니 저는 당연히 뭐 이렇게 생태 예술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엔트로피 자체가 계속 진행이 되면 결국은 지구가 어떻게 될지는 이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 메겐트로피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바로 이제 지금 생태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는가, 인간은 뭔가, 그리고 왜 우리가 동물이나 자연을 마음껏 우리가 정복하고 원하는 대로 우리가 착취 해온 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살았는데 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다 보면 그 존재들과 인간이 서로 분리될 수 없고 어떤 공존하는 관계 그런 거에 대한 깨달음이 자꾸 오잖아요. 그래서 퀀텀 얘기도 이제 더 원리적인 거를 추구하다 보면 그 얘기도 이제 찾아보게 되잖아요. 근데 읽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나도 읽은 것 같아. 근데 뭔가 이게 딱 규명이 잘 안 되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냥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바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불확정성의 원리, 하이젠베르크의 그 책을 한 절반 정도는 읽었어요. 근데 그 책에서 이제 하이젠베르크가 고민하고 있었던 어떤 확실성을 찾고 싶었는데 계속 어떤 이제 빛의 실험, 빛을 어떤 물질로 볼 것이냐, 비물질로, 화동으로 볼 것이냐, 빛의 어떤 입자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이 결국은 어느 순간을 알아버릴 때 규명이 될 때 확 바뀌어버리는 그런 뭐랄까 정체가 결국 잡혀지지 않고 그걸 오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두 가지 다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부분을 읽었을 때 저는 이제 모든 게 카오스라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나 그 카오스 속에서도 어떤 코스모스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이제 자주 가타리나 이런 둘레즈하고 같이 함께 어떤 생성의 철학이라고 하는 그 철학에 운동을 했던 가타리 같은 경우에는 그걸 카오스 모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카오스와 코스모스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과학과 철학이 멀지 않고 또 우리 삶과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다. 이제는 철학자들의 실험실에서 끝나고 우리가 그 실험을 통해서 물질적으로 또 이 기술이 발전해서 인간의 어떤 진보를 가져온다라는 믿음이 이제 굉장히 많이 깨졌고 환상이 됐고, 그 다음에 과학자들도 역시 계속 가장 그러니까 가장 그럴듯한 가설만 채택할 뿐이지 진리는 없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사실은 과학자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우주를 생각하고 내가 물질을 들여다보고 그다음 주변의 어떤 존재들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는 그런 것이 철학자나 과학자의 일만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과학은 여전히 어렵다. 슬퍼요. 그런데 이제 두 사람 얘기를 쭉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일단 시작은 본인들의
주변에서 찾기 시작하고 본인의 어떤 문제에서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백인경 작가 같은 경우도 몸이 아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촉발이 돼서 여성 과학자, 아픈 여성 과학자를 상상하면서 그 여성 과학자의 아마 살신 성인을 그러니까 아까 그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뭔가 죽음이 될지 아니면 그 여성 과학자의 스토리 메이킹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어떤 희생 또는 어떤 생명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 어떤 주변의 환경이나 지구 또는 주변의 어떤 존재들에게 뭔가 돌려주거나 환원시키는, 그러니까 자본주의 법칙과는 좀 다른 그런 걸 꿈꾸는 그런 작업을 하고자 한다는 걸 느꼈어요. 그게 지금 사이언스 월드에서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안티 자본주의 같은 그런 삶, 그런 삶의 맥락하고 굉장히 백인경 작가가 추구하는 게 맞닿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한편 들었고, 근데 그걸 이제 실현하는 과정이 사실 작업에서는 그게 이제 뭐 지금 리서치만 하고 개념으로 남겨둘 것인지 나중에 그게 작업화될 것인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작가들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많은데 그걸 어떻게 보여주고 어떻게 실현하는가라는 게 이제 실제 재료의 문제, 그다음 그 구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고도의 지적인 작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서영 작가의 이제 들었을 때 미세먼지 프로젝트에 대한 거는 사실 요즘에 또 많이 하고자 하는 작가들이 있고, 제가 아는 노상이라는 작가도 그걸 가지고 아티언스 이런 데서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봤는데 되게 녹음돼서 자세히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디로 공개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듣고 싶어요. 끊을 수 있으면 끌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제가 각각 다르니까요. 근데 그 서영 작가님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 어떤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막연한 공포의 차원에서 지나가서 이거를 이제 다른 점은 뭐냐면 재생 에너지까지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똥보니 화폐처럼 미세먼지도 어떤 에너지 소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게 좀 독특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작가들은 그거에 대한 기회감이라든가 공포라든가 아니면 비판적인 작업들을 해요. 근데 그 비판적인 작업을 넘어서서 대안까지 생각을 한다는 거는 이제 작가가 사실은 그냥 조금 생태적인 걸로 많이 건너올 수 있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고, 오픈랩을 해서 생각에 전해가 있었다라는 게 이제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줄 수 있는 굉장한 장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게 적극적으로 이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와 없는 건 차이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물론 기회를 가졌어도 그런 거에 이렇게 별 반응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작가의 경우에는 그 서혜영 작가의 경우에 그거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고 뭐 많은 생각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니까 어떤 인문학적인 작업도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얘기했을 때 그 인간이 움직이는 순간부터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요즘에 인류세 얘기나 이런 거하고도 맞닿아 있고 해서 그거를 좀 깊이 파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왕에 뭐 죽음과 존재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뭐 하이거나 이런 철학자로 가면 기술이 20세기에 가져온 게 결국은 기술이 모든 이제 자연을 또 도구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술이 20세기 이전에 인간이 사용하는 방식과
20세기 들어와서 사용하는 것이 너무너무 다르다. 그래서 이제 기술에 대한 물음이라고 하는 글을 쓰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제 지금 기술 문제까지 연결시키면 미세먼지, 그다음에 인류세, 그다음에 기술 이런 사유들을 좀 키워드로 잡아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어떤 작업에 그 초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예, 거기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네, 전기 얘기 막 여기 지금 배 작가님이 전기 얘기 재밌었어요. 전기를 인공적인,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참 재밌었어요. 전기가 자연이냐 인공이냐라고 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연이죠. 자연적이죠. 자연스러운 거. 그런가요? 여기 과학하시는 분들. 저는 경영학생입니다. 전기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문지르면 전기 느껴지잖아요. 네. 뭐 어떻게 방법적인 것이 그게 좀 더 과학적이냐에 달려있지 않을까. 모더니즘으로 얘기 드릴까요? 포스트 모더니즘. 결과적으로는 자연 아닌가요? 자연스러운 만든 건 인공적으로 만드는데. 전기, 저도 용어 정리 같은 게 안 되는 사람이라서 어쨌든 전기를 저는 자연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전기를 이용한 어떤 제품, 어떤 기술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갑자기 되게 신기해지더라고요. 코딩을 조금 배우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전기 신호에 뭐 꺼져라 켜져라 뭐 얼마 되면 꺼져라 켜져라 이런 식으로 뭔가 하는 건데, 그게 여기서 언어로 이용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신비롭게 느껴지고, 전기 음악을 전자음악을 처음 시작하고 있는 나도 좀 묘하게 느껴지고, 그때 동시에 제가 허리 디스크가 왔었는데, 그 몸에도 전기가 통하잖아요. 몸에도 전기가 흐르고 있고, 그러면서 그걸 또 몸으로 또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때 동시에 우연히 만났던 어떤 인도 친구가 자기 엄마가 전기치료사라고 그거 소리를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자기 뼈 치료하는데 나는 전기 소리 녹음한 거를 그래갖고 이게 진짜 재밌는데 이러면서 전기도 치료지. 그러니까 그 몸에 물리 치료할 때 사실 전기 치료잖아요. 네, 그게 뭐 이런 말고 다 전기 치료. 고문이라고 하죠. 자극을 계속 주는 거잖아요, 신경에. 그런 것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계속 우리 몸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세계로 왔다 갔다 흐르고 있는데, 그게 또 물에서는 갖고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신기하게. 두 분의 말씀을 합치면 내가 알지 못하는 두려움을 전기로 바꿀 수만 없다. 에너지 중에 하나잖아요. 전기로 바꿀 수 없다. 두려움을 에너지로 바꿀 수만 없다. 합쳐요. 사실 사이가 점점 무슨 나오잖아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없다. 우리는 살짝 붙여서 패러디에서 전기로 바꿀 수만 없다. 근데 뭔가 그런 트랜스의 개념? 그러니까 불교에서 공부한 건 아니지만 좀 힘든 시기에 뭔가 불교에서 말하는 사람, 틴나칸 선생님이 쓰신 뭐 그런 책을 읽어봤는데, 결국에 어떤 감정 에너지도, 분노한 에너지도 어떻게 그거를 다른 에너지 트랜스 시키냐 이런 식으로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전환시키느냐? 그게 어떤 내 몸이 필요로 하는 키워드인가, 제가 또 알고 보니까 화가 너무 많으면
화를 내면은 몸이 금방 스트레스로도 약해지는 체질이라 그러더라고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게 뭘까? 그래서 그걸 좀 음악 하시는 전자 이런 음악도 그런 거 관련 있지 않을까요? 에너지의 흐름. 화가 많으세요? 다 그거 많이 써주고 있어요. 나오는 방학이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 분노 에너지 이게 사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또 오픈을 하면서 자연을 역행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자연의 순리대로 과학자는 자연의 순리대로 뭔가 한 사람은 공학자는 자연을 역행하는 그런 일을 연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에너지를 미세먼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에너지 전기나 뭐 이런 것들로 그런 걸로 바꾼다가 역행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 과학자들의 관점에서 그게 정말 불가능한 건지 사실 답을 못 찾고 연관성도 없겠지만 그런 부분 분노나 어떤 뭐 목소리 그런 것들로 사실 비물질적인 부분이 좀 강한데 그런 것들을 또 해소해주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좀 실질적인 에너지 같은 거, 우회한 거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무언가 긍정적인 그런 가치평가 이런 건 아니지만 에너지를 전하는 한다는 게 사실은 지금은 약간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지만 조금 아직도 무근도 있는 것 같고요. 레지던시를 하고 나서 그러면 어떤 식의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시점까지 진행하시는 과정, 그다음에 그런 경험들 이런 거 같이 나누고 발표라기보다는 이제 그거 나눈다는 자리 의미가 있고 뭐 앞으로 또 그것을 어떻게 가져가실지 뭐 작가분들에 따라 되게 달라요. 그 시점까지 나온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어떤 과정, 그걸 얻게 된 과정, 그다음에 앞으로 나아갈 거 이런 정도의 나누는 자리죠. 전시회를 따로 기획을 아니 근데 그렇지만 아무튼 그 작품이라는 게 그야말로 이렇게 잘 완성된 거 아니어도 드로잉 그 자체로 혹은 조그맣게 시도한 것 자체로 작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오픈 스튜디오 때 아무튼 그 나름대로의 전시 형식이었어요. 뭐 여기 비디오 작업으로 보여주든, 예, 뭐 드로잉으로 보여주든, 아니면 어떨 때는 작지만 완성된 작품으로 보여지고. 그러나 그거를 그 작가들에게 이게 전시를 해야 되니 잘 웰 피니시드 된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요구는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함으로 해서 과학자들에게도 어떤 영감을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강한가요? 그러면 좋겠는데 받으시는지 한번 인터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고요. 사이언스 원론이 추구하는 거는 과학자와 예술가가 만나서 다음 세대에는 과학자 예술가라고 부르기 묘한 어떤 존재들이 만들어져서 우리 사회 문제를 다르게 풀어갈 수 있게끔 하자. 그런데 기여하자. 이게 이제 우리의 목적이니까요. 서로 자극되고 하는 과정이 그 중간 과정이라고 할 수는 있을 듯해요. 근데 그게 궁극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물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낳는 사유를 낳는 과정들. 그렇죠. 그런
그리고 그 피드백들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움직임이죠.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레지던시 하는 데를 많이 가봤지만 이렇게 어정쩡한 느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보통 결과물에 쫓기거든요. 결과물을 뭐 보여주거나 나중에 남기거나 이런 것들 대부분은 그래요. 근데 지금 보니까 계속 그 좀 느긋하게 가는 것 같아서 치열합니다. 저희도 치열해요. 네. 아니 이게 생각은 너무 치열한데 네, 그럼요. 이제 네. 뭔가 막 그 있잖아요. 정말 막 만들어서 보여주겠다. 이거는 좀 덜한 것 같아서 제가 현실적으로도 그게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 달이라는 기간을 잡았고 그런 것을 목표로 했다면 더 기간을 많이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게 또 우리 그 전체 센터의 흐름에는 또 그렇게 크게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 공간을 뭐 레지던시도 전용으로 또 쓰는 공간도 아니고 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만들어진 공간이라 그럼에도 레지던시가 굉장히 의미 있는 공간의 어떤 기능을 충분히 살리면서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중요한 프로그램인데 또 이게 다는 아닌. 아니 전국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데가. 이렇게 과학 그 연구실과 밀접하게 또 공존하고 카이스트도 있지만 카이스트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거주하는 공간이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르죠. 네. 거주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이제 이전에 2회 정도는 그렇게 뭐 한 번 가서 구경하는 정도였는데 이제 정치하다 보니까 오픈넷 이래가지고 이제 이번엔 또 타이틀도 정해서 이게 좀 여러 군데를 가보는 특히 김대희 박사님하고 몇 분이 이렇게 굉장히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세팅이 된 것 같습니다. 김재현 박사하고 김자희 박사. 예. 진화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또 저희 보람이지 않겠냐는 모델. 레지던시는 뭐 이런 방향이 되게 있는데 사이즈 월든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레지던시의 모델이 있다. 이것은 만약에 이게 이제 정착이 된다면 저희도 좋고 또 다른 분들도 우리가 비슷하게 하려는 움직임이 또 일어날 수 있고. 저는 그러니까 그 장소에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경우는 아테우스도 이 연구실 가서 뭐 이렇게 가서 화학연구원 뭐 이런 데 가서 대화를 하고 와요. 작가들은 이제 자기 거주 공간이 따로 있는데 그게 이제 회의처럼 이루어지거나 랩을 구경하는 그런 차원인데 거기 그 곳에 있지는 않으니까 제한되어 있고 또 뭔가 이렇게 긴장감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공간 속에서 움직이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긴장과 심지어 갈등도 생기고 또 그게 원활히 잘 해결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작업에도 이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색다르구나 여기는. 저는 제안을 하자면 평론가를 위한 레지던시도 하면 좋겠다. 평론가를 위한 뭔가 아니 왜냐면 이 곳에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피드백이 굉장히 좀 부럽기도 해요. 그러니까 직접 가서 이렇게 관찰하고 바라보고 대화를 나누고 피드백을 바로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여기 최대 장점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비명 기계를 만든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되게 궁금해요. 진짜 어떻게 아침에 비명을 지르고 소리가 치는 사운드 센서에서 테스트를 하려고 소리를 내면서 이런 기계 나오는 밑에 계속 소리가 방해되실 텐데 왜 이러면서 왜 이러면서 그래서 소심하게 되게 소심하게 소심하게. 락클라이밍 하러 그거 가실 주어 때 찍는 녹음하거나 좀 세게. 찍어주세요. 아 그게 그거 하는 뭐 거. 하는 거야? 네, 찍어도 그거. 되겠네. 네, 그게 좀 그거 방해할까봐 좀 찍어주세요. 그런 작업 하는 조용히 거. 걸어다니고 아니, 한 30초만 찍어주세요. 아 30초
굉장히 생생할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서영 작가하고 다른 거 하는 것도 좀 서로 띄워주고. 근데 그거를 직접 구현하는 것도 좋은데 누구를 시켜서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찍어서 영상으로 작품을 제시하기도 해요. 네. 그런 이제 뭐 안무가를 불러서 하기도 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주고 이제 작가가 대신 누구한테 시키는 거죠. 작가가 연출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연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비엔날레나 카셀이나 이런 데 가보면 작가들이 의외로 그런 실제 어떤 현장에서 그 관객들과 주고받는 것들 이런 걸 굉장히 이제 많이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막 설명하고 와서 해보세요 그러고 질문 해보세요 막 이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안에 작가가 있는 게 아니고 작가가 그렇게 시킨 거예요. 다 연기자들인 거예요. 연기자들인데 그거를 하루에 정해놓고 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러면 이제 그 시간에 관객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 비명지르기다 그러고 거기 이제 그 퍼포먼스 하시는 분하고 그걸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의 작업 구현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죠. 작가가 매번 하기는 좀 힘들 수 있고 오히려 연기력은 작가보다 다른 사람이 잘할 수 있어요. 되게 잘해요. 제가 봤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사람들이 직접 뭐 소리를 내면 가능한 메커니즘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뭔가 말씀해주신 그대로 뭔가 다른 식으로 결합이 또 되게 연출이 되거나 혹은 뭔가 준비된 관객, 배우 관객을 만약에 그게 어떻게 전시될 때 비명을 질러달라는 뭔가 배우 관객을 섭외를 해서 아예 그걸 하나를 또 하나의 장면을 연출해보면서 여러 명이 같이 워크숍으로 다 같이 소리 지르면서 다 같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소리 지르는 것도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그 관객들이 적극적으로 뭘 해야 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뭔가 그러니까 너무 적극적으로 뭘 강요하는 인터랙티브를 막 그런 걸 좀 부담스러워하는 성격이거든요. 제 성격은. 그래서 사실은 불어도 되게 만들려고 해요. 근데 비명 지르는 그런 감각이 아이들은 엄청 소리 발사하면서 뛰어다니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진짜 신기하다. 아이들은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뛰어다니까. 그런데 어른이 되면 그 감각을 좀 잃어버리더라고요. 그 비명도 지르고 싶어도 안 나와요. 이게 진짜 이러면서 그래서 약간 그런 자기 신체 감각 이런 것들을 또 사람들이랑 같이 해봐도 재밌겠다. 그 비명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그냥 소리 지르다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공포나 뭐 아니면 위험을 느껴. 조금 더 어떤 감정적인 요소들이 좀 심리적인 요소들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비명이라는 말. 약간 아까 얘기하셨던 그 비명이라는 단어를 떠오르는 건 제가 좀 소리 지르는 걸 비명처럼 하고 싶은 뭔가 정서가 좀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동시에 약간 비명이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소리 지르는 그 요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의 감각을 또 제가 우리가 구현하고 싶은 장면들은 소리를 지르면 아이가 움직이고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게 괴기스럽거나 뭔가 분노 증포의 에너지인데 뭔가 이미지는 뭔가 꽃이 약간 그런 그림을 상상했어요. 그러니까 그 비명 약간 희생의 느낌보다는 막 지르는 뭔가 그런 느낌? 뒤에 좀 있어. 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토끼를 가둬놓고 욕하거나 소리 들고 그러면 걔가 빨개졌어. 토끼 실험용 눈 빨개지고 막. 안 빨개져. 원래 빨리. 막 튀겨야 되고. 근데 막 좋은 얘기하면은 사실 그런 에너지가 실제로 있는 건 아닐까. 비명이라는 게 받는 안 좋은 어떤. 일단 지르는데 단점이 있는 거죠. 네. 지름을 듣는 입장은 크게 스스로 좀 생각 안 질러보는데 그거 그러니까 지른다면 들리는 입장도 있을 것 같아서
단 지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푸는 거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받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떤 그 기계 자체가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일 것 같은 거를 생명 에너지로 뭔가 전환시켜 보고 싶다. 약간 그런 식의 상상을 보고. 근데 사실 완전 비명이 부정적인 건 진짜 아까 말씀드린 해소의 어떤 우리가 여러 가지 상대가 없으면 사실 이거 이게 약간 파르마콘 같은 것 같아요. 이게 약이면서, 그러니까 독이면서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좋은 것도 많이 잘못 쓰면 독이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어로 파르마콘이 어떤 해독제 역할이기도 하고 또 잘못 쓰면 그냥 독이기도 하고 그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술을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 오쿠이 같이 홍콩의 철학자인데 이분이 쓴 중국에서의 기술에 관한 물음이라고 한 책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누구냐면 프랑스의 스티글러의 제자예요. 스티글러는 자동화사회라는 책으로 지금 한국에 알려졌고 그 자동화사회가 이제 지금 기술의 전면화, 그래서 기술이 이제 우리를 그러니까 인공지능까지 나오고 나서 이제 인간이 거의 한 50%? 한 70%, 70%까지도 이제 다 해고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 자동화돼 버리면 우리가 할 거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도래할 때 과연 인류의 해방이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인류의 노예적 삶이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다루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스승인 스티글러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오쿠이 같은 젊은 한 30대 철학자인데 지금 많이 이름이 인터넷 떠도는 그 철학자예요. 그 사람의 그 글이 이제 파르마콘 얘기를 스승이 한 거를 따서 그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생각이 났는데 저는 이제 그 기술 얘기도 기술 얘기지만 여기에서 그 배 작가님이 여성 과학자 얘기를 했을 때 그 여성 과학자 얘기가 딱 들을 때 떠올랐던 과학자가 생각이 났어요. 바로 레이첼 카슨. 그 사람은 생물학자인데 그 침묵의 봄 그 책으로 유명하죠. 50년대 그 책을 쓰고 나서 지금보다 비료나 농약에 대한 그 해악성이 그때 알려지고 나서 이제 많이 줄었죠. 그런 거를 이제 무작위로 막 판매하다가 금지되고 금지된 게 많았는데 그 사람이 암으로 죽었거든요. 근데 뭐 그게 꼭 그 사람만 여성 과학자는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게 많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뭔가 여성 과학자로서 굉장히 이제 그 사회에 부딪히고 많이 억압당하고 뭐 심지어는 노처녀라 저런 히스테리다 막 이런 소리까지 사회로부터 비난당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꼭 그렇게 내세울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많은 그 과학사에서 저는 잘 모르지만 여성들이 자기 목소리를 못 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그 에코페미니즘 생각도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 속에서 여성이 차별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이나 그러니까 가장 생산직의 하위에 있을 때 아이와 여성이 받았던 그런 폐해들이 이제 오염된 것들을 막 사용하고 만지고 하는 데서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쓸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을 배제시키고 남성들한테 더 많은 그 일자리를 늘려주기 위해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제한하거나 없앴던 그런 과정들 그런 것들이 이제 과학사에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그 본인의 작업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아까 뭐 페미니즘 얘기도 좀 잠깐 나왔던 것 같아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하실다면 좀 더 에코페미니즘의 역사를 공부해 가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아까 그 노동시간에 의해서 몸의 그 정상성 그러니까 아프다 아프지 않다 그 몸의 정상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 얘기를 어떻게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아. 부분이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그 부분은 그냥 제가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저도 계속 듣고 읽고 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사회가 몸이 건강한 사회가 제시하는 건강한 몸의 이미지가 사실은 굉장히 자본과 그런 사회의 규범들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아까 노동시간 얘기한 거는 예를 들어 평균 노동시간이 한국이 8시간이라고 치면은 이 8시간을 못 버티는 사람은 몸이 약한 사람으로 규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8시간 평균 근로를 할 때 뭔가 뭐 다른 외국에서 평균 노동시간이 5시간이 돼서 그 사람은 몸이 약한 사람이 아니고 그 5시간을 일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는 건강한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8시간이 돼서 일하면은 거기에서 뭔가 낙오가 되는 사람. 자기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질병 그런 쪽 관련해가지고 나온 얘기들이 이제 사회가 질병의 그런 원인을 개인화시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노동시간이나 노동의 이유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기업이랑 여러 가지 자본이랑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 그 기준들 때문에 사람들이 아프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고, 실제로 이제 중산층에서 중하층으로 사람들이 내려갈 때 병원비 지출로 그런 계기가 많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사회에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 건데, 그게 모두 개인이 그 회사의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그 개인이 자기 관리를 못해서 누락된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제되고 되게 건강한 이미지에 만들어진 몸들은 사실은 되게 글래머러스한 여성의 몸, 남자도 사실 되게 근육질의 몸. 근데 그게 사실 진짜 우리 신체 건강이랑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어떤 몸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런 정상성이랑 맞물려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배워가고 있고, 좀 되게 좀 흥미롭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장애 운동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런 의료 권력 투쟁 이런 걸 하는데, 그 부분들도 예를 들어 세계의 부자 기업 3위까지가 제약회사인데,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이제 이것도 꼭 이제 완전히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사람의 병을 완전히 낫게 하는 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리 위주의 약을 만드는 거죠. 계속 팔아야 되니까 계속 이 약을 먹고 바로 나을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뭔가 계속 뭐 팔아야 되는 약들이 있다든지 뭔가, 그리고 주변에 이제 찾아보니까 의사라는 직업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희생정신인 어떤 윤리적으로나 되게 여러 가지 가치의 무게를 갖고 있는 직업이라 그분들에 대해서 쉽게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되게 기계화된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환자가 병원에 갔을 때 자기 몸의 그 주체성을 잃어버린 상황들이 계속 병원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 되게 경험을 했고, 예를 들어 기껏 돈 엄청 많이 내고 막 검진 다 받았는데 나는 그 정보를 알 수 없고 그리고 그 서구 의학에서 만들어진 그런 정확한 병명이 없으면 없을 경우 그 사람의 증상 자체도 무시당하는 상황들, 그거는 병 이름이 없으니 우린 모르겠다. 그냥 계속 소염제 주시고 그러면 또 다시 뭐 약해지고, 그게 반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계속 공부를 해나가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아서 다 한 번씩 당해봤지 않았나? 그죠? 병원에 가면 주체가 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내고 치료받으러 갔는데도 계속 뭔가 그 자기 목소리를 못 내고 물어보는 것도 정말 물어봐야 되는가? 그러니까 물어봤다고 혼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사회상을 보는 것 같아요. 이 아픈 여성과학자를 통해서. 그렇죠. 고민들 다 궁금증이 많아서 그걸 다 그게 이제 되게 산발적으로 많은데 본인이 이제 여기에 어떤
줄기가 되는 아이디어를 하나 좀 잡아가지고 작업을 펼치는 게 이건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너무 욕심을 부리면 이제 뭐랄까 주는 임팩트가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녹여서 어떤 아이디어에 좀 집중적으로 끌고 가는 그 힘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하니까 우리 사이언스 월드에도 의사 선생님들이 연구원 있으세요. 강남세브란스 의사 두 분이 들어와 있고 그분들은 실제 외과 의사시거든요. 갑상선, 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도 괜찮겠네요. 그분들이 우리가 가진 불만을 한번 보고서 복수하는 기회를 복수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그분들 그분들은 오히려 또 피해자일 수도 있고 수술하시는 의사분들은 나름대로 또 되게 고생하시고 정말 고생하시는데 물론 그렇지만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얘기해보는 것도 좋다 드네요. 진짜 너무 좋은 데다. 얘기만 하면 다 연결돼 있어요. 이곳에 오니까 다 연결되어 있어서 최근에 제가 지금 이제 병 관련해서 저희 아버님 모시고 제가 몇 달 동안 이제 병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세 군데를 기본적으로 세 군데를 가요. 폐센터, 간센터, 심혈관센터. 그래가지고 MRI 찍고 CT 찍고 정기적으로 찍어요. 그래서 그걸 비싼 걸로 다 찍는 거잖아요. 스캔도 하고 막. 근데 최근에 제일 잘 보이는 여기에 뭐가 종기 같은 게 났어요. 그걸 아무도 눈치를 못 챈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를. 다른 거 막. 그 의사도 맨날 보고 여기 자꾸만 뭐가 이상하다 얘기를 해도 별로 반응이 없어요. 자기 과가 아닌 거예요.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대학병원의 의사들도 자기 분야가 아니면 그 관심을 1도 안 줘요. 일만 줬어도 빨리 처치를 했을 텐데.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뭐 수술하신다고 날 잡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게 오래 간 거예요. 그렇지만 다행히 이제 그게 뭐 일종의 이제 피부암이에요. 근데 빨리 했으면 빨리 제거해서 훨씬 위험성을 줄였을 텐데. 그래서 진짜 마음 졸이고 이제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전이가 안 돼서 지금 약간 한숨을 놓고 있는데 그것만 이제 떼어내면 되는 걸로 일단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느낀 게 처음에는 이제 입원을 한 보름 하셨었어요. 그 이후로 이제 입원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검사하면서 증상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간도 이상하고 폐도 안 좋고 뭐 혈액심 부정맥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걸 맨날 체크하러 다니세요. 근데 정작 보이는 거 여기에 이렇게 종기가 났는데 그 부분이 이게 아물질 않으니까 몇 차례 의사한테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그 관심을 안 줘서 오래 간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강제적으로 이걸 빨리 피부과에 좀 연결을 좀 해줘라. 그래서 이제 조직 검사하니까 안 좋은 거예요. 악성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전이가 되면은 굉장히 안 좋은데 다행히 전이가 안 돼가지고 일단은 이제 떼어내는 걸로 지금 있는데 이 큰 조직에서 이 큰 병원이 뭐 어마어마한 시설들이 있고 그렇지만 그냥 그것만 들여다보는 거지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수 파생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주는 거죠. 그것도 그 변명경 작가님 말씀하신 거하고 저는 연결이 딱 이렇게 됐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비명기계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비명을 지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는 거죠. 비명을 질러야 될 순간에도 비명기계를 빌려와야만 이제 사춘기라는 말을 하는데 오늘도 제 제자들이 자기 딸을 데려온 게 사춘기니까 너무 힘드니까 데려온 거예요. 한번 이렇게 여행을 저한테 데려온 게 아니라 여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런 거예요. 사춘기라는 건 가장 예민한 시기다. 그러면 그때야만이 인생에 가장 그 모든 거를 다 감각을 열고 바라보는 시절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 능력이 뛰어난 시기인데 그걸 빨리 극복해야 되는 거고 빨리 애를 깔아치는 걸 생각해서 절대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 그런 거 이제 보여도 딴 것만 이렇게 뒤적이고 있는 사람으로 다 바뀌어버리니까
그런 거죠. 기계에 의존해가지고 범상을 하지 네. 보이는 거 가지고 얘기는 네. 전혀 아까 말씀하신 것 똑같죠. 병명이 없으면 네. 예, 뭔가 병을 진단할 수 없는 뭔가 계속 그게 한의원을 완전 절대적으로 좋다 막 이런 건 아닌데 몸을 이해하는 그 태도 자체가 완전 달라서 되게 답답했던 것들을 또 그러니까 한의원에서 할 수 없는 건 있지만 몸을 전체가 연결돼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바라봐 주시는 분이 또 얘기를 듣고 뭔가 그거를 찾아주시는 게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또 경험하면서 저는 약간 그 몸 자체가 공동체, 그러니까 사회, 그러니까 사람의 신체를 사회랑 같이 좀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런 부분들 뭔가 절단해서 뭔가 우리 계속 여기 그 오픈랩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도 뭐 미세먼지도 그렇고 녹조도 그렇고 새로 막 더 나쁘고 더러워 막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거였는데 어떤 현상으로 그 자리에 갑자기 많아진 것들. 그게 이제 순환이 안 돼서 거기 멈추면서 어떤 이제 그때부터 뭔가 좀 다르게 변형되고 그 파괴되는데 그게 또 계속 결국 순환의 뭔가 문제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오픈랩을 들으면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관점 같은 게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은 것들이 서구 의학 그런 사고 중심으로 아니면 절단하고 뭔가 근데 연결돼 있는데 그게 이제 저는 그 브리노 라투르가 생각이 나는데요. 라투르가 이제 그 우리는 한 번도 근대인인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근대화냐 생태화냐라는 두 가지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병명이 없었지만 이미 예전에도 있었던 그런 증상들. 근데 자기 것이 아니면은 관여를 안 하잖아요. 일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이제 근대에서 시작된 어떤 분리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은 과학자에게, 정치는 정치가에게, 법률은 뭐 이렇게, 예술은 예술가에게. 그러니까 왜 그런 그 구분된 것, 또 전문화된 영역 이런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제 근대화라는 것이 이제 과거와 달리 그렇게 어떤 전문성 또는 이제 분야별로 나뉘어져서 이것이 이제 절대 권한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역사에 이제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되게 하이브리드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되게 이제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섞여 있는데도 되게 우리는 그 구분해서 이 영역은 우리가 할 수 없어 또는 해서도 안 돼라고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일이 해결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지금 이런 환경 문제도 누가 해결해요? 누가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나요? 사실은 그거는 뭐 환경운동가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기 전문가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들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사실은 협업하고 심지어는 자연에게도 그 어떤 권한을 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권한을 준다는 것 자체는 인간이 주체가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주체가 되거나 아니 모든 게 다 객체가 되는 그런 어떤 이제 그 자리바꿈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라투르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생태적인 것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살았던 대로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그런 삶으로 정직하게 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전문성을 무시하자는 건 아니고 그 어떤 행위자, 액터 중심의 그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사안들을 해결해 나가자는 게 라투르의 요지더라고요.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하니까 그 부분도 공부를 해보시면 저도 그래서 궁금해하고 있었던 영역은 행위자 네트워크. 네네. 요즘에 신유물론의 한 부류로 그 라투르 얘기를 많이 하고 해외에서는 라투르를 공부해서 그 크리틱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12월에 한국 공연하잖아요. 그래요? 네, 와요. 네. 한번 또
네. 우리 센터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우와. 네. 정말요? 다 연결돼 있는 거지. 아니 세상이 좁아요. 맞아요. 네. 나트루는 뭐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상도 받았어요. 음. 그때 한번 다녀가지고. 아직도 글을 안 썼대요. 근데 그래요.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는데 재작년에 그 상을 뭐 이렇게 제작하는데 이제 김남수 평론가라고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아직도 너무 못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5천만 원 정도. 주겠죠 언젠가는. 그 근대화하고 생태화를 이렇게 대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근대 이후에 우리가 포스트 모던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이 포스트 모던이 뭘 포스트해서 이후였잖아요. 애프터? 예, 애프터라고 해서 뭐가 그렇게 다르고 뭐가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도 없고 굉장히 절충하거나 혼종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비근대성을 얘기하더라고요. 넌 모더니티. 그래서 모더니티가 아닌. 그러니까 모더니티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지금 상태는 어쨌든 모더니티로 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양분화되거나 자연, 인간 뭐 이런 식의 이제 대립구도들을 만들어 가지고는 해결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도 그래요. 뭐 우리가 부정을 안 하려고 해도 트랜스 젠더들도 있잖아요.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두 가지로만 놓고 보면 그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이제 혼종되어 있는 현실들을 보자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근대성이 갖고 있는 그 재단하고 잘라내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좀 이데올로기화 될 수 있는 너무 이제 그게 이제 권력이 돼 버리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걸 물밑으로 다 누른다고 해서 이게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무슨 해결이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라투르는 공격도 받지만 상당히 이제 인류학자이기도 하고 또 과학사이기도 하고 많은 철학들을 좀 섭렵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재미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 책에 쿼시 오브젝트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게 주인 오브제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나 문제를 보면 자기 나름의 번역을 일단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하나 딱 이렇게 쿼시 오브젝트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두 극단으로 분리하는 거죠. 자연적이나 인간적이나 아까 우리 그 얘기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도시인가 농촌인가 환경인가 시스템인가 이렇게 분리해서 그걸 해석하는데 이제 라투르는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면 벌써 해결이 됐고 또 그것 때문에 인간이 이제 가장 인간으로서 존재가 굉장히 이제 보호식이죠. 하나의 신발을 그리면 그 인간이 그 노동자로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힘듦을 우리가 나타내서 인간을 우리 시대에 이제 어떤 무대를 이렇게 복지시켰던 게 모더니즘이라면 너무 그걸 강조하다 보니 그 상대적인 개념이 되는 자연이나 환경이기 때문에 오히려 무시되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리되는 사고를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까 생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얘기하는 게 이칼라지 without nature죠. 자연이라는 개념이 없는 세상을 얘기를 비로소 할 때,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이라는 개념을 얘기하지 않을 때 오히려 생태를 진정으로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가이아 러블록을 요즘에 또 싫어하잖아요. 문제들 때문에. 또 그런 어떤 가이아가 자기의 어릴 때 우상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러블록을 찾아가는 여행기를 또 책을 썼어요. 파인딩 가이아라는 책을 써서 라투르가 이제 상당히 용감한 거죠. 우리 보통 국민 같으면 러블록을 좋아한다 그러면 뭐 친문자 이렇게 또 비판받으니까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워낙에 대가다 보니 자기의 어린 시절에 어떤 영웅을 찾아가서 그 사람과 대화하는 그 책으로 한번 썼는데 그러면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생태주의자들에게 비난을 받고 최근에는 그렇게 하죠. 그런 양쪽을 다 봐야 되는데 우리가 잘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책 재밌겠네요. 가해가. 가해를 찾아서 하나의 여행기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EBS에서 인류세를 부작을 했잖아요. 그때 원래 라투르를 인터뷰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제 EBS에서 접촉했을 때 라투르가 거절을 하죠. 거절을 하고 어쨌든 백남준 상은 받았으면서 한국 방송에서 인류세의 특집에는 출연하지 않는 또 어떻게 보면 약간은 모순된 우선순위에 밀린 거죠. 조금 서운한 감을 나타냈고 그런데 또 이번에는 이제 어쨌든 인류세 초청을 오니까 어디서 초청한 거예요? 인류세하고 이제 DMZ 생태 거기서 두 군데서 공동 주최로 12월 난리 나겠네요. 아무튼 워낙에 스타죠. 네, 지금 스타가 돼서 제가 이제 그 최근에 쓴 논문이 그쪽이에요. 라투르 가지고 승부하면서. 그래요? 네. 융복화, 하이브리드 시대의 융복화 예술의 유토피아라고 하는데 라투르 개념 가지고 썼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죠. 뭐. 끝도 없는 사람이. 지금 일은 한 살인가 그럴까요? 젊죠 그래도. 글을 너무 잘 써요. 무슨 그 과학사가 이렇게 재밌게 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입담이 너무 좋아요. 어렵다는 느낌을 그 사람 글을. 그러니까 그냥 정말 이렇게 클리어하게 기술만 한 게 아니라 문학적인 비유들이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 맞는 사람한테 엄청 재밌고요. 아니면 이제 따라가기가 힘들 수도 있고 예술적 재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시 기획도 했었지. 슈퍼바이베라든지. 그리고 라투르 옆에 있는 그 지난분들이 되게 예술가가 많아요. 네, 맞아요. 아티스트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고들이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글에서 묻어나가요. 네네네네. 예술가들하고 호흡이 잘 맞아요. 아마 그 뭐라고 수제자는 예술가일 거예요. 제가 이름을 한번 들었는데 잊어버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라투르한테 직접 이메일 하면 답장이 안 오는데 그분한테 하면 답장이 오요. 그거 있어요. 핫라인이. 라인을 뚫어봐야겠다. 네, 그런 얘기를 좀 들었고. 아니 근데 그 우쿠이를 사실 뭘 기술 찾다가 논문에서 인터넷에서 발견해서 읽다가 어느 날 국제 세미나를 하는데 지휘자로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게 됐는데 거기서 우쿠이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 보고 그럼 해야지. 그래서 이제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젊고 근데 이 사람도 마당발이어가지고 막 많은 사람을 아는데 그 라투르도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쨌든 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나중에 뭘 할지 몰라도 소중한 만남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작업을 한번 봐야 될 이런 거예요. 거는 네. 가서 네 갔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너무 피곤해 보여요. 아 그래요? 네. 안 피곤해요. 피곤하시죠? 오늘 컨디션이 좋으신데. 전혀. 지금 제가 오늘 그걸 안 봐서 그런가 봐요. 너무 아침에 급하게 나오는 거. 그래도 항상 너무 과로하시는 것 같아서. 아유 왜요? 왜 그런 인상을? 왠지 그럴 것 같아요. 공부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할 게 너무 많은데. 작업하고 싶다고 공부하고 가시는